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위험관리 단계가 되겠는데요. 이 부분은 관리체계 수립 운영 중에 이제 두 번째이죠. 그러니까 플랜에 해당하는 거죠. 플랜 1이 뭐였죠? 관리체계 기반 마련이었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위험관리가 됩니다. 근데 이 위험관리는 자세히 우리 학습을 같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리마인드 차원에서 키워드 중심으로 강의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1.2.1은 정보자산 식별을 해야 되죠. 가장 먼저 중요도, 가치죠. 자산 가치 산정을 한 후 그 목록을 최신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산 식별의 이제 예시예요. 예. 저는 이제 예로서 이제 쇼핑몰을 가지고 예를 많이 이제 들었어요. 그거는 이제 참조하시고요. 회사 이름은 ABC로 했고, 그거는 이제 강의를 어, 도움을 이제 주고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샘플로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본 겁니다. 자, 이거는 자산 식별 및 분류죠. 이거는 한번 기억이 나시죠? 예, 그룹핑을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정보 시스템 자산과 업무 공통 자산 여기에는 어, 무형 자산도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자산 평가를 합니다. 자산 평가를 할 때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바로 이제 CIA를 접목시키는 거라고 그랬어요. CIA를 접목시켜서 자산을 평가하게 된다. 그리고 이 자산 여기서는 우리 위험 분석 방법론, 이론적인 거를 좀 다시 상기할 필요가 있는데 정성적인 분석하고 정량적인 분석 방법이 있었죠. 정량적인 거는 뭐죠? 화폐 단위, 달러나 원화로 어떤 가치를 이제 평가하는 거였죠. 정성적인 평가는 등급으로 숫자화죠. 숫자화해서 평가하는 겁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정성적 분석을 많이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량적은 어떤 시간과 또 예산 이게 이제 많이 투자를 시켜야 된다고 그랬어요. 물론 이제 시간과 예산이 많이 투자하면 이게 정확하죠. 전량적인 게 확실하고 그다음에 CEO 입장에서 보고받을 때 확실하게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한데 정성적인 분석을 많이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CI에 보면은 저 숫자로 이렇게 표시된 거죠. 자, 이게 ABC 회사의 정보 자산을 가치 평가를 한 겁니다. 이게 이제 중요도죠. 사실 자산 중요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산 가치 등급은 1등급. 샘플을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 저번에 이제 자세히 배웠기 때문에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황 흐름 분석이죠. 현황 분석은 정보 서비스,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분석하고 업무 절차와 흐름을 파악하여 문서화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인증이 ISMS하고 ISMS-P가 있었잖아요. 지금 우린 구축 운영 단계를 배우고 있지만 향후에 인증까지 이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P까지 인증을 받겠다 그러면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분석하고 업무 절차와 흐름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ISMS만 하게 되면 이 부분은 이제 생략을 해도 되는 거죠. 근데 어, 문서적으로는 이제 인증을 받을 때는 제시를 안 해도 돼요. 인증을 받을 때는. 그런데 이 부분도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황 분석에서 갭 분석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죠. 관리 체계 점검 항목, 이게 점검 항목은 이제 통제 항목이 되겠습니다. 같은 용어입니다. 통제 항목과의 그 차이, 갭을 이제 비교 분석을 해서 기존 관리 체계가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현황을 이제 파악하는 게 이제 목적이고요. 그래서 갭 분석 예시예요, 이게. 각 그 관리 체계 수립 및 운영, 보호 대책 요구사항, 이거는 이제 ISMS만 본 거죠. 그 ISMS 이제 P까지 한다. P까지 해서 갭 분석을 한다 그러면 3에 뭐가 있었죠? 개인정보 어, 처리 단계별인가요? 처리 단계별 요구사항. 요거는 좀 용어를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내용이었었죠. 여기까지 이제 갭 분석을 실시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럼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에서 여기 보면은 yes, partial, low 해서 현재 갭 분석을 했을 때 지금
이행이 되거나 부분적으로 이행되는 게 한 33%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계산 방식은 이제 샘플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준 거고요. 이게 밑에 있는 게 바로 이제 갭 분석 보고서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통제 항목 80개 곱하기 한 상가 200 몇 개, 250여 개에 해당하는 이 통제 항목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 거죠. 이행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행을 안 하고 있어서 현재 정보보호 실무조직이 구성되어 있지 않으면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음. 이게 이제 통제 항목과 이제 괴리를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갭 분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갭 분석을 해서 나중에 이제 전부 구축 운영을 단계에서 모든 프로세스가 끝나면 그게 이제 전부 이행으로 노는 이 불이행은 이제 이행 또는 부분 이행으로 이제 바뀌겠죠. 최종적으로 이제 프로세스가 다 끝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흐름 분석을 해야 돼요. 시스템 구성도하고 서비스 흐름도를 작성을 해서 이제 문서화 시켜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샘플로 이렇게 제가 그림을 그려 본 거고요. 클라이언트, 네트워크, 서버, 애플리케이션, 데이터베이스 쪽에 구분 단계별로 시스템 구성이 어떻게 돼 있고 서비스 흐름 이걸 보면은 서비스 흐름을 알 수가 있지요. 여기 보면은 이제 어디입니까? 여기 여기 웹서버, 요게 이제 DMZ라고 보면 되는 거죠.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내부망이 되는 거죠. 요게 이제 내부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에 대한 이제 보안 대책 요구사항을 보안 대책 요구사항에 따라서 보안 조치한 내용들이죠. 키워드만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운영 DB하고 별도 보관 DB, 그다음 백업 DB, 다른 이제 IDC에 백업한 거, 이거 물리적인 위치가 이제 다른 거죠. 이렇게 이제 시스템 구성과 서비스 흐름도를 작성해서 보관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흐름 분석 예시로 직무자 서비스 흐름도가 되겠는데 업무망하고 이제 인터넷망 이거는 망 분리가 된 거죠. 망 분리가 된 거고 이 업무망 PC하고 인터넷 PC하고 망간 자료 전송을 하기 위해서 이제 뭐 망간 자료 전송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제 보안 그 대책 요구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거는 아마 제가 마지막 시간에 망분리나 이런 솔루션에 대해서 한번 제가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건 보호 대책에 관련된 거고요. 그 다음에 개발자 입장에서의 주요 직무자 서비스 흐름도가 되겠고요. 이것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개인정보 흐름표 작성은 이거는 ISMS-P 인증 대상자의 경우에요. 향후에 이제 구축을 하더라도 인증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요 P까지, PIMS까지 인증을 받겠다라고 하면은 이 개인정보 흐름도 작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개인정보 흐름표는 PR라고 기억나시죠? 영향평가,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인포메이션 어세스먼트, 개인정보 영향평가. 개인정보 영향평가는 뭐라 그랬어요? 사전점검 차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사전점검 차원에서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이전에 개발 단계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영향 평가를 이제 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이것도 이제 그 전문가 양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시험도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개인정보 흐름표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예시는 수집에 대한 것만이네요. 수집만 하는 게 아니라 수집, 이용, 그다음에 뭐 3자 제공, 파기, 이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이 흐름표를 다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위탁 업무 현황, 우리 위탁을 많이 하잖아요. 개인정보 처리 위탁을 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이제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그 위탁 업무 현황에 대해서 이런 표로 이제 정리를 해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흐름도, 개인정보 흐름도에 대한 예시예요. 여기 보면은 수집, 보유, 이용, 제공, 파기.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모든 라이프 사이클이죠. 예, 라이프 사이클에 해당하는 그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전부 이렇게 도시화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보 주체가 예를 들면은 뭐 이런 온라인 수집 시스템 화면에 이렇게 이제 해서 접속을 할 때 이 개인 정보가 이제 수집이 될 거고 아이디하고 이제 패스워드하고 그다음에 주민번호도 만약에 수집한다고 그러면 이런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입력이 되겠죠. 그럴 때 이제 이 패스워드는 일방향 암호화를 시켜야 되고 주민번호는 당연히 암호화를 시켜야 되는 거죠. 이거는 어디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법적 증거성이죠. 개인정보보호법 제 29조죠. 안정성 확보 조치에 우리 기억나시나요? 고유식별 정보하고 비밀번호하고 바이오 정보, 그다음에 뭐 계좌번호, 그다음에 카드 번호 이런 것들은 전부 의무적으로 이제 암호화를 이제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업무 흐름도를 보면서 여기에 이 법적 증거성, 법에서 요구하는 게 뭐가 있는지 눈에 이제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우려 사항까지 표현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이 샘플을 제가 이제 카피해서 갖고 왔기 때문에 우려 사항이 있는 거고 이 우려 사항은 이제 실제 ISMS에서는 이제 표현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죠? 외부인과 인터넷을 통한 개인정보 제공 시 암호화 전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흐름도를 작성을 해서 보니 여기 어떻게 한 거예요? 외부기관에게 어떤 일 배치로 매일 이제 배치로 자료를 전송을 하는데 이제 FTP로 이제 전송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FTP로 하면 안 되고 뭐죠? 시큐어 FTP로 해서 암호화 전송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ISMS 입장에서 보면 법적 충고성을 이제 따르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보호대책 요구사항에서도 이제 결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위험평가예요. 위험평가는 우리 요걸로 대신할게요. 우리 이게 여기 보면은 위험평가에 보면은 인증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연 1회 이상 위험평가를 해야 돼요. 연 1회 이상 평가를 한다는 건 이 DOA를 한 번 더 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만약에 6으로 했으면 7로 할 건지 5로 할 건지 이걸 조정을 최종적으로 이제 할 필요가 있으면 하라는 얘기겠죠. 뭐 계속 가도 되겠지만 한번 이제 정보보호위원회에서 한번 재검토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수용할 수 있는 위험은 경영진의 승인을 받게 돼 있어요. 그죠? 적어도 CISO의 승인을 이제 받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내용은 우리 자세히 저번 시간에 전부 강의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기억이 안 나면은 제 동영상 강의를 다시 보고요. 주의할 거는 여기 지금 인증 단계에서 지금 위험 관리라는 그 플랜에서 이제 위험 평가에 대한 1점, 2.3 인증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강의할 때는 제가 위험 분석 안에 위험 평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위험 분석하고 위험 평가는 좀 약간 혼용돼서 이 터미널지를 사용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배운 대로 이거는 위험 분석 안에 위험 평가라는 걸 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인지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위험 평가를 하면은 여기서 DOA가 나오고 위험 처리를 하죠. 네 가지 방식 기억나시죠? 위험 수용, 위험 전가, 위험 또 포기, 뭐 그런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호대책 선정, 이행 계획을 이제 수립하는 게 전체적인 위험 관리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위험 관리 측면에서 위험 평가가 끝나면 이제 보호대책 선정을 하는 거죠. 보호대책 선정을 할 때는 우선순위와 그 다음에 우선순위가 나온 다음에 일정 담당자 예산 등을 포함한 이행계획을 수립을 해서 경영진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보호대책 선정을 할 때는 우리 인증심사 기준, 그러니까 통제 항목 바탕으로 선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통제 항목을 선택을 하고 나서 구형과 유지비에 들어가는 비용은 위험의 감소량보다 적어야 된다고 그랬죠. 반드시.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그렇죠. 수용할 수 있는 위험 수준으로 DOA 밑으로 이제 끌어내려야 되는데 이때 들어가는 그 비용이 이 감소량보다 당연히 적어야 되죠. 크면은 뭐 그냥 포기하거나 이 위험을 수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용 투자 대비 이제 효과성을 이제 반드시 봐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보호대책 구현입니다. 보호대책 구현을 할 때는 통제의 효과적인 구현 및 평가를 하고요. 구현 계획은 뭐 이미 이제 이행 계획을 수립을 하면 그걸로 이제 구현 계획 수립으로 이제 될 것이고요. 이행 계획 수립이 됐다라고 보고, 그다음에 운영 명세서에서 선정한 통제를 모두 이제 구현을 실제 실현을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호대책 선정을 해서 이렇게 보호대책 방안을 이제 마련을 했잖아요. 그죠? 이거를 실제 이제 구현, 적용을 하는 겁니다. 보호 영역별 보호 대책 이제 적용이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ISMS 구축 운영을 하면은 이 전체적인 이 네트워크 구성도, 그죠? 이용자 영역, 네트워크 영역, 시스템 영역, 관리 영역, 요 부분을 이제 잘 보시고 이해할 수 있고, 여기 뭐가 문제고 이게 제대로 된 건지 안 된지, 이 속에 무슨 뜻이 있는 건지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이제 갖춰야 돼요. 근데 이거를 세부적으로 이걸 다 갖추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뭡니까? 컴퓨터 네트워크도 기본적으로 뭐 OSI 7레이어라든지 뭐 TCP/IP라든지 이런 건 기본적으로 이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뭐 서버에 관련된 보안, 시스템 보안이죠. 시스템 보안, 네트워크 보안, 뭐 웹 보안, 그죠? 그 다음에 다양한 이제 보안 솔루션, 그죠? 그 다음에 인증, 이런 것들은 별도 공부를 이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별도 강의를 이제 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저희는 우리가 ISMS 구축 방법론을 배우기 때문에 그 강의에서 좀 벗어난다라는 거는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어쨌거나 여기는 인터넷 구간이죠. 인터넷 구간에 접근 통제를 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이제 접근 통제를 하기 위해서 방화벽. 이 방화벽은 이제 패킷 필터링 방식으로 이제 많이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IPS는 뭐죠? 인트루전 프리벤션 시스템이 됩니다. 그러니까 침입 방어 시스템이에요. 방어하는 거예요. 이 방화벽은 IP 주소하고 포트 번호를 보통 이제 차단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데이터 흐름, 패킷의 흐름을 가지고 통제는 하지를 못해요. IP 주소하고 뭐 포트 번호 이 정도 가지고 이제 통제를 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방화벽 자체가 UTM이나 이런 걸 쓰면은 그것도 가능하죠. 이 방화벽 내에 뭐 IDS라든지 IPS 이게 다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그거를 인스톨해서 적용을 하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어떻게 돼요? 그 방화벽 자체에 부하가 많이 걸리죠. 혼자 그걸 다 하려면. 그래서 이제 이 보안 솔루션이 이렇게 기능별로 이렇게 이제 쪼개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방화벽에서 걸리지 못하는 거는 이 침입 방어 시스템에서 또 걸리게 되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로 들어오면은 일단은 인터넷 구간에 넘어오면 여기가 이제 DMZ가 되는 거죠. DMZ에는 이제 웹 서버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예, 그러면 여기는 80 포트는 다 열어놔야 되는 거죠. 80 포트는 열어놓고 인바운드는 거의 다 이제 어느 IP에서 오든지 간에 인바운드는 다 열어놓고 이 80 포트를 열어놓을 겁니다. 나머지 불필요한 뭐 21번이라든지 22, 23번, 25번 이러한 포트 번호는 이제 맞게 되는 거죠. 어디서? 이 방화벽에서 맞겠죠. 자, 그 다음에 DMZ를 지나면은 이제 여기 내부망이 되겠죠. 그리고 와스는 이건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잖아요. 이 와스가 만약에 여기에 있다, 이 DMZ에 있다 그러면 이건 웹 서버하고 웹 서버하고 이 와스가 이제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서버예요. 그죠? 이제 그렇지 않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와스는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이기 때문에 반드시 내부망에 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 DB하고 와스는 내부망에 놔야 된다. 그래서 DB 접근자 액세스 컨트롤이 이제 보안 솔루션으로 있는 거고요. 이거는 디텍션 하는 거죠. 인트루전 디텍션 시스템이에요. 침입 탐지예요. 침입 탐지. 침입 탐지를 해서, 물론 이제 침입 탐지를 해서 이게 이제 방화벽에 어떤 명령어를 줘서 IPS까지 확장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IDS 보통 방화벽 IDS, IPS는
이런 세트로 해서 이렇게 보안 시스템이 이제 설치된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거는 외부 기관에 어떤 자료를 전송을 할 때 연계를 시키게 되는데 이때 뭘 쓴다? FTP라든지 그다음에 또는 알카피 뭐 이런 거 많이 쓰겠죠. 근데 주로 이제 FTP를 이용하고 이거는 뭐 쉘 스크립이라든지 이렇게 자동화 스크립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게 된다. 근데 이게 개인정보가 이제 들어가는 경우에는 시큐리티 FTP를 이제 써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법적 그 중거성 여부에 이제 합치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냥 개인정보가 넘어가는 망 연계였을 경우에 그냥 FT를 쓴다 그러면 이거는 인증을 받을 때는 결함이 돼버려요. 네, 결함입니다. 우리 결함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거다, 고쳐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 인증심사원이 돼서 인증이 나가면 결함 보고서라는 거를 씁니다. 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정보보호 대책 적용 방법 예시는 이렇게 있는데 영역별로 이제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 보호대책은 이거는 모두 보호대책 요구사항에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보호대책 요구사항이 64개잖아요. 요 하나하나의 조항에 이제 따라가다 보면 다 있는데 이거를 이제 큰 틀에서 영역별로 캐테고라이즈 한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 인증 같은 경우에 아마 보호대책 요구사항에는 인증 및 권한관리라는 게 있어요. 2.5에 인증 및 권한관리에 해당하는 거일 텐데 어쨌든 그거는 여러분들이 보호대책 요구사항 64개 통제 항목을 읽어보시면 금방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대책 요구사항을 그걸 이제 정확하게 이해하시려면은 아까 얘기했던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시스템 보안, 네트워크 보안, 웹 그다음에 보안 솔루션, 그다음에 웹 보안, 그다음에 인증 뭐 이런 것들을 따로 전부 바텀업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바텀에서. 자, 어쨌든 그 유저 이제 그 오센티케이션이죠. 아이고, 이게 넘어가 버리네요. 잠깐. 네. 예. 여기 이제 사용자 인증 오센티케이션. 오센티케이션에서는 뭐 가장 중요한 게 비밀번호 관리가 되겠죠. 여기 보시면은 10자리, 8자리가 나오는데 저번에 제가 개인정보법 안정성확보 조치 강의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했어요. 왜 이런 표현이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예를 들면 기업이나 이런 데에서 별도의 비밀번호 규칙이라는 또는 뭐 지침이라는 걸 이제 만들겠죠. 뭐 거기에 이제 적용을 시키게 됩니다. 법보다 상향은 가능하지만 법보다 밑으로 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유효기간을 설정해서 뭐 6개월보다 이상 변경이 돼야 되는 거고요. 악성 프로그램 방지, 이거는 뭐 백신 설치하면 되는 거죠. 백신에 관련된 거고, 네트워크 영역도 당연히 오센티케이션 인증이 있습니다. 그죠? 여기 네트워크 장비 모든 데에는 다 인증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불필요하게 불필요한 그 유저들이 들어와서 로그인해서 접근 권한, 최소한의 접근 권한을 줘야 되고, 인가된 접근 권한자들도 최소한의 권한만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개인정보법 안전성확보 조치 배울 때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공통적으로 다 적용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공개 서버에 관련돼서 사용자 인증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암호화, 암호화를 시켜야 되죠. 암호화를 시키는 것도 우리 뭡니까? 예를 들면 AES 128 이상을 써야 되는 거죠. 대칭키를 쓰면은 데스라든지 이 알고리즘은 사용하면 안 돼요. 이거는 지금 예를 들면은 보코화가 그러니까 MITM 공격을 하든지 해서 이거를 브루트포스 공격을 하면은 깨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권고상 암호화할 때 권고상은 AES 128을 해야 되고 공개키 암호화 알고리즘을 쓸 때는 2048비트 이상을 써야 돼요. 그리고 일방향 암호화할 때는 SHA-256, 그러니까 SHA-2에 해당하는 걸 써야 돼요. 이 이상, SHA-3라든지 SHA-2. 그러니까 예를 들면 MD5라든지 이런 거는 SHA-1에 속하잖아요. 이걸 쓰면 안 됩니다. 이거는 금방 그 복호화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일방향 함수인데 예를 들면 테스트라는 그 플레인 텍스트를 MD5로 이제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160bt의 값이 뭐 나오겠죠. 160bt의 값이 나오는데 이거를 일방향이니까 이렇게 회귀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크랙 스테이션인가? 제가 좀 크랙 스테이션 점 넷에 들어가시면은 요 테스트를 160비트로 한 거를 요 화면이 나와요. 여기에다가 이 160비트의 값을 딱 넣고 클릭을 하면은 테스트라는 그 평문이 딱 나옵니다. 그만큼 이거는 일반적으로 다 그 역방향으로 이게 환원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쓰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액세스 컨트롤이 있죠. 액세스 컨트롤, 여기 액세스 컨트롤, 네트워크 측면에 액세스 컨트롤 하면은 보안 솔루션에서 우리는 침입 차단, 파이어월, 그 다음에 IDS, IPS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침입 탐지는 IDS죠. 예. 그 다음에 네트워크 영역에 계속해서 이제 뭐 백신 설치해야 되고 패치, 보안 패치 해야 되는 거고, 로그 관리는 항상 여러분들은 이걸 생각해야 돼요. 1년 이상 보관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2년 이상 그 보관해야 되는 데도 있는 거죠. 예. 적어도 1년 이상은 보관해야 된다. 그게 사용자의 개인정보에 관련된 접속 기록을 로그할 때는 반드시 1년 이상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안정성 확보, 개인정보보호과 안정성 확보 조치할 때 제가 강의를 했어요. 그 다음에 취약성 관리, 그 다음에 시스템용에도 접근 통제가 있겠죠. 당연히. 이 접근 통제는 뭐 액세스 컨트롤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터넷 이용자 영역, 네트워크 영역, 그 다음에 시스템 영역에 공이 이제 들어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접근 통제와 그다음에 접근 권한, 그다음에 접속 기록. 요거는 이 3접으로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좋아요. 예, 접근 통제하면 이 그 해당 최소한의 접근 권한을 줘야 된다, 사용자에게. 그리고 이 사람이 액세스하는 건 뭐든지 기록을 해야 된다. 어떻게? 1년 이상. 그리고 월 1회 점검을 해야 된다. 누가 리드했는지 라이트했는지 어떤 행위를 했는지. 예, 이것도 배운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취약점 관리. 그 다음에 내부망 경우에 방금 전에는 내부망이었네요. 로그 관리 분석, 접속 로그 유변조 방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월 1회 점검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점검을 해서 누구에게 보고해야 되죠? 팀장에게 보고를 해야 돼요. 양식을 만들어서 이게 접속 로그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유변조가 됐는지, 그 다음에 누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 특이사항이 뭐가 있는지 이런 거를 보고를 해야 됩니다. 자, 암호화 시켜야죠. 여기 비밀번호는 당연히 일반형 암호화를 시키는데 SHA-2 이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SHA-256을 이상을 해야 된다. 그리고 플러스 솔트가 들어가야 되죠. 솔트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고위식별 정보, 바이오 정보, 신용카드 계좌번호는 블록 암호 방식으로 양방향 암호화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그 대신 2048 비트 이상을 써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데스 알고리즘이나 이런 걸 잘못했네요. AS, AS 128비트 대칭키로 할 때, 그 다음에 비대칭키로 할 경우는 2048비트 이상을 써야 된다고 했습니다. 백신 사용해야 되고, 뭐 패치해야 되고요. 패치는 PMS, 패치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이제 패치를 해야 되는 거죠. 관리 영역에는 보호대책 수립을 이제 해야 됩니다. 일관적으로 체계적인 정책을 이제 수립해야 된다. 규정이죠. 규정과 규칙과 매뉴얼과 지침과 매뉴얼 이런 거를 조직에 맞게 일관되게 정책을 수립해야 된다. 그 다음에 조직. 당연히 CISO, CPO 지정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내부 관리 계획 수립. 이거는 법에서 요구하는 거죠. 내부 관리 계획을 이제 수립을 해야 됩니다.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죠. 처리를 할 때 내부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개인정보를 전혀 처리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내부관리 계획 수립할 필요가 없어요. 해당 사항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개인정보 처리 안 하는 그 기업이 있을까요? 우리가 쇼핑몰이라든지 ISMS 인증 대상자 중에서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내부관리 계획서는 법적 준거성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ISMS P가 아니고 요것만 인증을 받겠다 하더라도 이거는 법적 준거성이 있었어요.
법정 요구사항 1점 아마 4.1에 해당할 거예요. 인증 기준에. 이게 법정 요구사항 준수 검토거든요. 이 경우에는 P를 받지 않고 ISMS만 나는 인증을 받는다 하더라도 다시 얘기하면 법적 요구사항 준수 검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내부관리 수립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해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만약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P를 본다라는 거는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요구사항, 법적 요구사항을 보는 거예요. 처리 단계별 수집할 때 뭐 4가지 고지를 해서 물어봤는지, 제3자 제공할 때 17조하고 개인정보법 17조, 18조에 어긋나지 않게 하는 건지, 그 다음 위탁할 때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공개를 했는지, 이런 거를 보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법에서 요구하는 내부관리 계획 수립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개인정보 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는 안 해도 된다. 그 다음에 정보자산 식별, 이거는 우리 위험관리죠. 그 다음에 교육 및 훈련. 이거는 이제 뭡니까? 다 하고 나서 공유하는 거죠. 정보보호 대책, 보호 대책을 공유할 때 교육에 관련된 것도 이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인적 관리, 침해 사고 처리 및 대응 절차, 사후 관리. 이거는 이제 법적 준거성 위반, 관리 체계 주기적 감사, 감사, 내부 감사죠. 내부 감사를 반드시 연 1회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 이제 영역별로 보호대책 요구사항 64개 항목에서 이제 있는 것들을 캐테고라이즈 해서 이렇게 지금 제가 강의를 한 겁니다. 자세한 것들은 한번 여러분들이 보호대책 요구사항 보호대책 요구사항 64개 통지 항목을 한번 정독을 한번 해보시는 걸 권고드립니다. 수고하셨어요.